자, 53번입니다. 1번 특정물의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설정 당시에는 물건 인도 채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행 당시에는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되죠. 2번 갑이 채무자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갑의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 그쵸? 1번, 2번 구별하시고 3번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채권을 한 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맞죠? 4번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장래의 채권도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갑이 채무자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는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설정 당시에는 없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장래의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그랬잖아요. 6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 2년분에 한한다. 아니죠. 지연이자는 1년분, 이자는 무제한, 다만 이자 제한법의 제한을 받죠. 7번 부동산의 감정비용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틀렸죠? 감정비용은 실행비용이잖아요. 실행비용. 원리금 외에도 손실비용을 담보한다 그랬잖아요. 실행비용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8번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맞죠? 9번 전유 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 등의 특별한 정음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10번 전유 부분만에 설정된 가압류 효력은 규약 등의 특별한 정음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11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이 부동산 소유자의 아닌 자가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 부동산의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요? 틀렸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 경락이 실현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저당권은 항상 소멸합니다. 네, 선택해서 존속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저당권은 경매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13번 대지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는데 피담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 공사를 계속한다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 절차에 의한 매수인으로서 신축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고 대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저당 목적 대지상에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 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 가격을 저감시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맞죠? 읽다가 지쳤죠? 근데 왜 이렇게 짐을 길게 했냐면 자 다시 확인해요. 저당권자는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에 나대지 상태에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 나대지의 사용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짓든 나무를 짓든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당권이 실행이 됐거나 혹은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갑이 지금 이자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를 강행한다. 갑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럼 얘 입장에서 여기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지어가지고 분양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분양하는 게 얘는 답이고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A시당초 저당권자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저당권이 방해받고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자는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원칙은 가처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 경우라면 저당권이 실행되었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 이건 뭐야? 저당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혹은 예방 청구다. 그거예요. 자, 결론. 저당권자가 공사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인 상황. 어떤 상황? 저당권이 실행됐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공사를 강행한다면 예외적으로 방해금지,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3번 맞아요. 그래서 길게 써놓은 겁니다. 54번. X 건물에 대해서 A가 1순위 전세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3순위 가압류, D가 4순위 저당권, E가 유치권 행사한다. 참 많아요. 그죠? 네. 1번이 전세권 A, 2번이 저당권 B, 3번이 가압류, 4번이 저당권, 5번이 유치권, 4번에 유치권. 이, 가압류 D, C군요. C, D고, 그 다음에 E가 유치권 주장한다. 자,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 똑같아요,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몇 번? 2번. 그럼 전부 소멸. 유치권은 인수. 그쵸? 예. 1번. A가 경매를 신청해서 갑이 경락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됐을 때 A의 전세권은, 근데 여기서 A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경매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얘가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소 기준. 얘가 신청하면. 그럼 A의 전세권은 어떻게 해요? 소멸하죠. 2번, B가 경매 신청을 해서 갑이 낙찰을 받아서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 이는, 유치권자는 갑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예? 유치권자는 반환 거부할 수 있지요. 유치권 인수되니까. 예. 틀렸어요. 3번, B가 경매 신청을 해서 갑이 낙찰을 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 A는 갑에게 건물 반환을 거부할 수? B가 경매 신청을 했으면 얘가 말소 기준이죠? 그럼 얘는 인수되니까 경락인에게 반환 거부할 수 있죠? 있죠. 4번, C가 경매 신청을 해서 갑이 경락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됐을 때 A는 갑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얘는 인수되니까. C가 경매를 신청하든 얘가 신청하든 다 마찬가지 전부 소멸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인수되고. 5번, D가 경매 신청을 해서 갑이 낙찰을 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 A는 그 선택에 따라 우선 배제를 받거나 갑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A는 선택할 수 있는 거고. 5번, D가 경매 신청을 해서 갑이 경락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됐을 때 E는 갑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 4, 6번이 틀린 거예요. 55번.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상의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옳지 않은 것.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고요.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일괄 경매 문제죠.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다면 일괄 경매.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상 건물이 존재했고 소유자가 같았다면 법정 지상권. 자,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어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죠.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4번.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건물 소유자는 병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 을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가 아니니까 이때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인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소유하면 얘는 일괄 경매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 그냥 실행만 해도 돼요. 실행하게 되면 을, 그 다음에 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했을 때 얘가 낙찰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 토지 건물 소유자 갖다가 달라지게 되더라도 이때는 법정시장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설정 당시엔 나대지였단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그러니까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한단 말이에요. 철거되니까 그거 아까우면 그냥 일괄 경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나 한 사람에게 다 몽땅 떨어지면 둘 다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아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 건물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경매도 쉽게 끝나고 시간도 단축되더라. 그래서 이건 저당권자의 선택 문제지, 저당권자가 만약에 그냥 저당권 실행해서 이렇게 낙찰시켜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건물 철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이 경매 결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다면 토지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6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시장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7번 토지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건물 매각 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요거 봐봐요. 일괄 경매를 하면 두 개 다 한 사람에게 떨어지잖아요. 소유권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를 담보 잡았기 때문에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지문을 보세요. 토지 저당권자인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거나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밖에 달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대요. 그렇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요건을 갖췄다면. 근데 이거는 별도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덮어놓고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토지를 담보 잡았기 때문에. 그럼 왜 토지만 담보 잡았을까요? 아니, 건물이 없었으니까.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으면 당연히 공동저당으로 잡지 누가 토지만 잡겠어요. 미쳤다고. 담보는 많은 게 좋은데. 그죠? 네. 그겁니다. 8번 저당권자는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일괄 경매 요건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설정자가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소유했을 때 한해서 일괄해서 경매 넣는 거예요. 갑이 건물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지가 안 짓더라도 남이 지었더라도 자기가 사면 소유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지문은 뭐였어요? 저당권자가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다. 그럼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면 얘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사람이죠? 또는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9번 저당권자는 나대지의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신축한 건물이라도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죠. 그럼 이제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자, 56번입니다.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1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 나중에 건물이 축조돼도 법정지상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2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맞죠? 3번 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X죠. 366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법정지상권 다 강행 규정이고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만 임의 규정입니다. 4번 갑소유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그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이때는 대신 뭐 한다 그랬어요? 일괄 경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경매 요건하고 법정상권의 요건하고는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설정 당시 나대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일괄 경매. 설정 당시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으면 법정상권. 자, 5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완성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366조의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X. 공사가 진행되어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돈을 조금 빌려줄까요? 많이 빌려줄까요? 조금 빌려주니까 법정상권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 6번.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그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를 했대요. 동의를 했어요. 그럼 저당권자는 돈을 조금 빌려주니까 나중에 피해볼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정상권 성립할 수 없어요. 왜 없냐면 누가 물먹어요? 낙찰자가 물먹는단 말이에요. 낙찰자가. 그래서 저당권자는 피해를 안 본다고 쳐요. 조금 빌려줬으니까 법정상권 성립해도 충분히 돈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줬어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 법정상권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낙찰자는 물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입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철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서 샀는데 철거가 안 된다 그러면 낙찰자가 물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문제처럼 저당권 설정 당시 공사가 되고 있어요. 설정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법정상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자의 승낙만을 받아서는 법정상권 인정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소유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공동 저당 나왔어요. 밑에 줄 신축 나왔어요. 그거 나오면 끝난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공동 저당이 신축 나오면 법정상권 성립 안 한다. 8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바로 직전에 건물이 양도됐어요. 자, 이거죠.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행이 돼서 을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 직전에 병에게 건물이 양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366조 인정된다는 게 플레죠. 그죠? 아, 이거 없었다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갑이라고 가도 같은 거고 그게 병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9번. 독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 근저당이 이번엔 공동 근저당이 생겼고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뭐 했어요? 합동되어 신건물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뭐만 안 된다 그랬어요? 공동 저당에 신축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공동 근저당이 있고 건물이 합동되어서 신건물이 생겼고 그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됨에 따라 신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이 성립한 사안에서 그 법정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저당이 신축 나오면 법정상권 안 된다. 근데 공동저당이 신축이 아니라 뭐 공동근저당이 합동 이런 거 나왔다. 신축 나왔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뭐만 안 돼요? 공동저당이 신축만 안 되는 거예요. 10번. 건물 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만을 설정했다가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간습법상의 법정상권은 언제 안 된다고요? 환지, 지분 처분, 일체로 처분, 원인 무효 요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따져보셔요. 그림으로. 아시겠죠?
자, 지금 10번은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건물 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그랬어요. 건물의 공유자가 갑과 을인데 그 중에 1인 갑이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대요. 그죠? 네. 건물 공유자 중에 1인이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려보는 거예요. 그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가 달라진 경우, 자, 여기 저당권 설정했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네. 다르게 됐죠? 그럼 법정사고 성립하는 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가면 돼요. 같았다가 달라졌다. 자, 57번입니다. 지금 제가 양을 줄여드린 거예요. 늘려놓은 게 아니고. 근데 또 본인 스스로 양을 늘리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57번. 공동저당 1번입니다. 일부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이면 나머지 물건에 대한 저당권도 무효이다.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갑이 대출 신청했어요. 은행이 저당 잡아요. 그럼 여기도 저당 잡고 여기도 저당 잡는다 그거예요. 이게 공동저당이죠? 근데 공동저당일 때 담보가 꼭 2개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죠. 갑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도 담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가 무효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어야 되죠. 일부가 무효인데 다 무효라고 하면 은행이 미쳤다고 돈 빌려줘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1번 틀렸죠? 2번. 어떤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 배당을 해야 된다. 매득금이 뭐야? 팔 매자, 얻을 득자. 그 팔아서 얻은 금액, 매득금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우리 공동저당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음이 급해서 글씨도 날리고 지금 그림도 날리고 막 그래요. 근데 급하게 안 하려고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네? 우리 공동저당 나오면 X부동산 경매대가가 1억이다 예를 들어. Y부동산 경매대가가 얘도 1억이다 간단하게. 그럼 여기에 공동저당권자 1번 갑이 채권액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여기도 공동저당권자 1 갑이 채권액이 8천이에요. 그럼 여기 2번에서 후순위자 을이 예를 들어서 6천이다. 여기 2번에서 병이 예를 들어서 5천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시배당하면 1대1의 비율 여기 4천 여기 4천 이렇게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동시배당했을 때 그런데 20배당하면 여기서 얘가 8천 가져가면 2천밖에 안 남죠. 그럼 2천을 얘가 받으면 얘는 마이너스 4천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후순위자가 대위에서 받아가라. 여기서 공동저당부터 대위해라. 이렇게 해서 후순위자 대위. 동시배당일 때는 부담의 안분, 20배당할 때는 후순위자가 대위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X부동산 팔아서 얻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근데 얘하고 채권액이 둘을 합치면 얼마예요? 1억 4천이죠. 그러면 요건 1억이고 요건 1억 4천이니까 이것 가지고 얘네들 다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팔았는데 2억 원이 경매 대가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네들 다 갚고든 남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동시배당, 20배당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전제가 이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빵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같은 빵이에요. 빵 1이 있고 빵 2가 있어요. 아이한테 빵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시컷 먹어요. 그런데 빵이 반이나 남았어요. 근데 또 새로운 빵을 또 뜯으면 가만 놔둬 죽여버려요. 아, 이거 다 쳐놓고 뜯어야지. 이걸 왜 뜯냐고요. 멀쩡한 거를.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왜 남의 거 건드리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빵 먹다만 애가 새 빵을 또 하면 죽인다 아니면 살려준다. 죽여버린다 그냥. 그래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 이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부동산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시배당해서는 안 된다. 3번. 그러면 거기 옆에다 잊어버리니까 적어놔요. 빵 남았는데 또 뜯어먹으면 죽여버린다. 빵 남았는데 또 새 거 뜯어먹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그 옆에다가 아들 이름, 딸 이름 써놔요. 이 새끼. 이러면서. 자, 3번입니다.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여기 봐봐요. 동시배당에서 여기서 4천, 여기서 4천 가져가는 이유는 1억이나 낙찰대금이 있는데 4천밖에 못 가져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후순위자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후순위자는 누가 있어요? 저당권자도 될 수 있고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등등등이 될 수 있죠. 그러니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라고 표현했다면 그건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일 뿐이지 후순위자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순위 저당권자만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후순위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순위자 중에는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4번 순차배당은 다른 말로 이시배당이죠. 순차배당에서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변제받은 경우에 후순위자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변제를 받든 전부 변제를 받든 후순위자는 대위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채무자 소유 목적 부동산 외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우선시킨다. 틀렸죠? 물상보증인이 우선되자. 자, 그래서 여기 이거 봐봐요. 하나는 채무자 소유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다. 그랬을 때 후순위자가 여기 먼저 20에 해당하면 후순위자가 공동저당권자 대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먼저 20에 해당하면 물상보증인이 대위할 수 있고 대위하는 금액에 여기 후순위자가 다시 압류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한다 그랬잖아요. 물상대위 한다는 거예요. 물상대위. 우선 변제 받는다는 게 물상대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요거. 자, 그래서 5번은 틀렸고 6번 채무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 소유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을 설정받은 후 병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병은 물상보증인이죠.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면 병은 을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죠. 되고. 자, 그다음 7번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 소유 토지 위에 각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의 토지, 채무자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을 토지의 2번 근저당권자 A는 병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요건 안 되고. 8번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후순위자의 대위 법리가 적용 내지는 유추 적용된다. 틀렸죠? 선박은 여러분 중부동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민법상은 동산입니다. 경매 절차가 달라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달라요. 8번 틀렸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9번 대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 임차인에게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대지와 건물이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된다. 맞죠? 10번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368조 1항이 적용된다. 틀렸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20에 해당되면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로 가고 이게 만약에 동시에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고 추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추가 배당을 합니다. 자, 10번도 틀렸고요. 근저당 58번 1번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 시기는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라는 것이 판례다. 맞지요? 경매 신청한 사람은 신청 시, 그로 인해서 선순위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 시. 2번,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최고에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맞아요? 확정되면 맞습니다. 3번,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언제든지.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그렇죠? 신청한 사람은. 5번, 채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선 변제를 받아요? 확정되어야 우선 변제 받습니다. 틀렸고요. 6번,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7번,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의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려는 제도이다. 맞죠? 8번,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및 근저당의 실행 비용이 포함된다. X, 실행 비용은 제외되죠. 아까 실행 비용 포함된 건 어떤 거예요? 저당권에서. 9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X죠. 반대로 쓰였죠.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 변제의 한도입니다. 10번, 근저당권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근저당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될 건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 이게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11번, 근저당에 있어서는 장래의 결산기까지는 이른바 저당권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아요? 맞잖아요. 이건 쉬운 지문이에요. 부종성이 완화되잖아요. 네. 12번,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 최고액은 이를 그 설정 계약 당사자 간에 약정이 될 필요는 있으나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틀리게 X,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13번,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의 한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1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소득금 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15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최고액,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했다면 이는 일부 변제에 불과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지요? 따라서 채권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한다면 실제 금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최고액만 갚으면 안 되고. 16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돌려막기. 기억나시죠? 근저당권의 돌려막기. 17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의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이전된 경우에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채권이 양도되었을 때 근저당권까지 같이 양도되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게 증감 변동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18번,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한 경우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밑줄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카드값은 빼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채무 카드값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19번 근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다른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저당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X죠? 왜냐하면 지금 채권 최고액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근데 최고액이 1억이에요. 그럼 이 최고액이 1억이라는 말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한도를 정해놓은 거냐면 누구 때문에? 후순위자도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채권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번 틀렸습니다. 근저당 설정자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59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해서 을에게 도달되었다. 자, 그럼 갑이 청약을 했습니다. 1번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 회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붙여 청약을 한 경우 을이 승낙 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X죠? 승낙 여부는 자유 그랬습니다. 2번 10월 29일에 10월 30일까지 승낙을 하라 그랬는데 10월 29일에 발송한 의뢰 승낙 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했어요. 그럼 갑이 승낙을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요? 의뢰 통지가 지금 연착됐죠? 계약 성립 안 됐죠? 그럼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갑이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그래서 갑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연착된 승낙을, 의리한 연착된 승낙을 갑이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다시 승낙을 하면 되잖아요. 복잡해요?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네. 그래서 10월 29일에 발송한 통지가 31일에 도달했으면 이거 자체로서는 계약은 아직 안 됐는데 연착된 승낙이지만 청약자인 갑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으로 보아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3번 갑이 을이 10월 25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27일에 도달했어요.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럼 계약은 언제? 발신주에 따라 10월 25일에 성립하죠. 틀렸습니다. 4번 을이 10월 20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31일에 도달했어요. 연착됐네요. 근데 갑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을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무시했죠?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을의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5번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30일에 도달하면 을과 병사의 계약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9번에 1, 2, 3, 4번 다 틀렸어요. 60번 1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맞죠? 2번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 자판기 소유자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승낙하죠. 3번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다. 맞고요. 4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5번 청약에 대해서 청약의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청약에 대한 동의를 하려는 내심의 결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6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맞죠?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맞습니다. 7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기간을 정하면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됩니다. 7번 틀렸고 8번
승낙자가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죠? 기존 청약은 실효되죠. 9번 격지사 사이의 경우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것을 정지 조건으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에 소급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는 정지 조건설 얘기고요. 우리 다수설은 승낙 이거예요. 갑이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승낙해라라고 기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요날 3월 19일 날 발송을 했고 3월 21일 날 도달이 됐어요. 자, 계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그런데 531조에 따르면 격지자 간의 효력 발생은 무슨 주의예요? 발신주의죠. 그래서 발신주의에 따라서 계약은 요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528조에 따르니까 528조는 기간을 정하면 기간 내에 도달해야 승낙이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죠. 그럼 계약은 불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문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법이 531조에서 정한 규정하고 528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법조문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설은 다수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조문이 어쨌든 잘못된 건 맞아요. 잘못됐는데 그래도 이 조문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 조문은 신앙으로 보면 성서예요, 성서. 예?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성서에 쓰인 내용은 법이에요, 법. 절대로 이거는 틀려도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법이 잘못되긴 했는데 이걸 해석을 통해서 이제 메꾸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단 3월 19일 날은 계약이 성립했다 이거야. 계약이 성립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소급해서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네?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래서 해제 조건으로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에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의 태도예요. 근데 요거는 반대 학설입니다.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 그래서 9번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에 성립한다 라고 해야 맞아요.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에 성립한다. 자, 10번입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이었는데 우체국의 업무착오로 연착이 됐어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연착이 됐죠? 그럼 이때는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고 계약은 성립된다.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된다. 11번 의사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맞죠? 12번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이미 성립하는 게 아니라 나중 청약 도달 시에 성립합니다. 나중 청약 도달 시 또는 양청약 도달 시. 자, 61번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해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2번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된다 그랬죠. 3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맞지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4번 민법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 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아니죠. 너 권리 없어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나는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항변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거절권입니다. 상대방 청구를 거절하는 권리. 상대방이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뜻이 아니죠. 4번 틀렸고 5번 동시행의 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맞죠? 6번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아니죠.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라는 게 아니죠. 동시행의 항변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네. 쌍방이 안 했을 때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이행 또는 제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잖아요. 그죠?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지, 여기처럼 자기 채무,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이행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동시 채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7번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무슨 효? 존재효, 이행 지체 저지효. 8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반한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고요. 9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지분상의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의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이 구분소유적 공유 나오면 무조건 분할 청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지분을 풀어준다. 지분 간의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분끼리 이전을 해주면 이게 뭐죠? 교환이잖아요. 교환. 지분끼리 이전을 해주니까 교환인데, 교환됐을 때 이건 매매와 같이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도 말소해 주는 것이 지분 이전과 동시행 관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번 맞습니다. 10번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잔금 지급일에 둘 다 안 하고 있다 그거죠? 을은 잔금 지급을 이전의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잔금 지급일 이후에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거고. 그럼 여기 봐봐요. 어떤 경우냐면 계약하고 3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4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5월 1일 날 잔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근데 얘도 안 준 거예요, 같이. 그럼 이때부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이쪽에 등기 넘겨주는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 중도금 플러스 잔금 플러스 여기서 여기까지 이행 지체가 있었잖아요. 요 지체로 인한 지연배상. 요 세 가지가 동시행 관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하지 않다가 요때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그 이전까지의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잔금 지급일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고 바꿔야 되겠죠. 11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고요. 12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랬죠.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62번부터 보겠습니다.